이제는 착하면 당합니다. 믿으면 돈을 잃습니다. 노후 자금은 누구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정부도 아닙니다. 오직 경계하는 습관과 지키는 기술만이 당신의 돈을 살립니다.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마지막 자산을 어느 날 갑자기 그깟 일 하나로 날려버리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이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후 자금을 끝까지 지키는 첫 번째는 투자는 모르면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로 노후를 지키려다 오히려 노후가 통째로 무너지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벌 수 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르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구조는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누가 설명을 해줘도 10분 안에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하면 안 되는 투자입니다. 투자란 본질적으로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지조차 못한 채 시작하면 손해는 콥절이 되고 후회는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그럴듯하다고 느끼는 건 설득을 잘 당했다는 뜻일 뿐입니다. 진짜 투자는 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어떤 방식으로 불어나는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관계를 보고 맡겨서도 안 됩니다. 모르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패입니다. 특히 노년의 투자 실패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체력도, 기회도, 다시 시작할 열정도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실패해도 배움으로 삼지만 노인은 실패하면 삶 자체가 희청입니다. 몇백만 원도 치명적이며 한 번의 실패가 병원비, 생활비, 임대료까지 줄줄이 위협하게 됩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최 씨는 친한 지인의 소개로 태양광 패널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나오고 월 수익이 30만 원 이상 꾸준히 들어온다는 말에 솔깃했습니다. 설명회장에는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이 가득했고 다들 사인하는 모습을 보며 최 씨도 덜컥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확실히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기고 수익금도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낌새를 느낀 최 씨는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았지만 법적 책임이나 환불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사기단은 잠적했고 남은 건 태양광이라는 단어도 듣기 싫은 상처뿐이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모르면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괜히 창피해서 나만 바보 될까봐 그냥 따라갔던 거죠. 이후 최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져 월세방으로 이사했고 병원도 자주 못 가게 됐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끙끙 앓고 있습니다. 투자는 공부한 뒤에 해야 합니다. 누가 좋다니까, 요즘 대세라니까, 다들 한다니까 그런 말들로 시작하는 투자는 반드시 사고로 끝납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에는 당신의 돈도 당신의 노후도 들어가선 안 됩니다. 모르면 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만 하십시오. 노후는 실험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마지막을 지키는 승부처입니다. 투자란 이름 앞에서 몰랐다면 멈추십시오. 그 멈춤이 당신을 살립니다. 두 번째는 자식 명의로 재산을 절대 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한 장의 등기서류, 단 한 번의 명예 변경으로 당신의 평생 자산이, 당신의 자존심이, 심지어 당신의 주거권마저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미리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믿음직스럽고 효심 깊어 보여도 명의가 바뀌는 순간부터 부모는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타인이 됩니다. 내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집주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며느리 한마디에 쫓겨나고 손주의 교육을 이유로 밀려나는 일은 당신이 드라마에서 본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더욱 무서운 건 자식도 자식 나름이라는 점입니다. 결혼을 하고 배우자와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 독립을 하다 보면 부모는 서서히 뒷전이 됩니다. 초반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 내 명의인데라는 생각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 순간부터 부모는 부탁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한 번 자식에게 재산을 넘기면 다시 되찾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채무에 시달려 담보로 내놓으면 끝입니다.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고 사업 실패로 압류라도 당하면 법원 문턱도 밟지 못하고 재산을 빼앗깁니다. 우리 애는 안 그럴 거야 라는 말로 이미 수많은 부모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효도를 바란 게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망을 기대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냉정한 현실과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박 씨는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아들에게 통째로 넘겼습니다. 사업에 보탬이 될 거야 라는 말에 혹했고 세금도 줄일 겸해서 미리 증여를 했습니다. 처음엔 가게 수익도 공유하고 박 씨도 함께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2년쯤 지나자 아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세대는 빠져야죠. 젊은 감각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들은 날 박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명의는 아들의 것이었고 법적으로도 개입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사장님인 줄 아는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이제 안 나오셔도 돼요. 결국 박 씨는 자신이 지은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건물에서 밀려나고 마음에서도 밀려났습니다. 손주는 어느 날부터 할아버지 왜 자꾸 와?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땐 내가 바보였어요.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믿었어요. 자식도 결국 타인이에요. 나와는 다른 인생을 사는 냉정한 존재라고 이제는 인정합니다. 노후는 감정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숫자와 권리로 지켜야 합니다. 재산은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누구에게도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자식에게는 더더욱 주지 마십시오. 줄 땐 당신이 쓰고 남은 것을 줘야지 당신이 쓸 것을 미리 주는 순간 남은 인생은 남의 허락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주지 말고 지키십시오. 그것이 진짜 효도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투자든 수익률 10% 이상을 제한받았다면 무조건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확정 수익, 월 12% 수익 보장, 1년 안에 2배 같은 말은 전부 당신의 욕심과 불안을 건드리는 덫입니다. 그 말이 달콤할수록 그 제안이 그럴듯할수록 당신의 돈은 이미 누군가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익률 10%는 은행 이자율의 10배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금융기관이나 안정적 자산이 이런 수익률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수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안정적이다, 보장된다, 이미 많은 사람이 하고 있다는 말로 불안을 덮으려 한다면 그건 투자 포장이 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노리는 투자 사기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 요양병원, 실버타운 투자부터 시작해 금괴 투자, 동남아 휴양지 분양, 심지어 AI, 로봇 채굴 코인까지 모양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당신의 돈을 빼앗고 당신의 노후를 파탄내는 고리입니다. 투자는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익 구조가 복잡하거나 돈이 들어가는 곳이 불명확하거나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약속하는 경우는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나만 아는 정보다. 이건 지금만 가능한 기회다. 어르신들만 모시고 하는 투자다라는 말은 투자 제안이 아니라 작전입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욕심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연금만으로 부족할까봐, 병원비가 걱정돼서, 자식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서. 그 불안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이 고정수익 보장을 들고 나타나면 거절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당신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통장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윤 씨는 지인 소개로 한 부동산 수익형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수익률 11%, 원금 보장,
심지어 명의도 윤 씨로 해준다는 설명을 듣고 평생 모은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상대는 보험도 하고 부동산 중개도 해온 인물이었고 심지어 같은 교회 권사였습니다. 이 정도 수익이 안 나면 내가 보전해 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놓였고 계약서는 형식적으로 넘겼습니다. 처음 2달은 매달 88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진짜 되는구나 생각하며 남편 통장에 있던 잔액까지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 달부터 수익금이 멈췄고 그 사람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교회도 안 나오고 사무실은 폐업했고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남은 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계약서와 투자 상품명조차 기억나지 않는 황망함 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식에게 말도 못하고 보험 해지하며 생활비를 충당했고 결국엔 월세로 살던 집도 보증금을 줄여야 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나는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살아만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꿰뚫고 들어온 거죠. 너무 똑똑했어요. 그 사람. 수익률이 10%를 넘는다는 말은 곧 그만큼 당신 돈을 지킬 장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높은 수익률은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은 안정이 먼저입니다. 투자도 이익도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10% 이상이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제안이 아니라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한 번의 의심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4번째는 통장을 반드시 3개로 나눠 관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돈을 한 군데에 모아두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통장이 하나면 감정도 판단도 돈도 함께 휘청입니다. 그러나 통장을 3개로 쪼개면 돈이 새는 곳을 막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으며 계획대로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은 생활비 통장입니다. 식비, 공과금, 약값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만 넣고 매달 같은 날짜에 일정 금액만 꺼내 써야 합니다. 이 통장은 철저히 생존을 위한 계좌입니다. 두 번째 통장은 비상금 통장입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거나 자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비상자금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계좌는 평소엔 손대지 말고 오직 위기의 순간에만 꺼내야 합니다. 세 번째 통장은 미래 통장입니다. 여행, 취미, 선물, 자기계발처럼 노후에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돈입니다. 이 돈이 있어야 노년이 고립되지 않고 우울하지 않으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나눈다는 것은 곧 목적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 돈이 어디로 왜 나가는지를 아는 순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통장이 하나면 누가 울면서 부탁하면 꺼내주게 되고 오늘만 괜찮겠지 하며 펑펑 쓰게 됩니다. 그러나 3개로 나누면 이건 생활비라 안 돼요. 비상금은 내가 쓰기 전까진 안 꺼내요. 미래 통장은 내가 기분 좋아질 때만 써요 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장 씨는 퇴직 후 받은 일시금 1억 2천만 원을 하나의 통장에 넣어 관리했습니다. 처음엔 매달 정해진 금액만 썼지만 자식 결혼 비용, 손주 돌잔치, 아는 사람 경조사, 심지어 친구와의 여행까지 겹치며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은행 잔고를 확인하자 3천만 원이 채 남지 않았고 장 씨는 당황한 나머지 허겁지겁 자식들에게 알렸습니다. 돌아온 건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돈을 보태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장 씨는 통장을 나눠야 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생활 비용과 행사비, 취미생활비가 뒤섞이니 아무리 전략해도 어디서 줄여야 할지 감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장 씨는 새 통장을 2개 더 만들어 각각 정해진 용도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뒤부터였습니다. 소비가 줄고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잔고는 줄지 않았고 계획은 분명해졌으며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장 씨는 말합니다.
통장이 셋으로 나뉘니까 내 인생도 세 갈래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현재, 하나는 위기, 하나는 즐거움. 이제야 진짜 인생을 조절할 수 있는 기분이에요. 돈은 많고 적음보다 다루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통장에 모든 걸 넣어두는 건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통장을 나누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질서와 방향을 되찾습니다. 노후는 통장 속 잔액보다 그 돈을 어떻게 나눠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통장 3개,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노후 자금을 끝까지 지키는 5번째는 친구 이웃 간 돈 거래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망가집니다. 정으로 시작된 대화가 오해와 불신으로 끝나고 믿음으로 준 돈이 원망과 배신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노년의 돈은 평생을 참고 견디며 모은 생존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돈을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에 내주면 돌아오는 건 빈 통장과 무너진 관계뿐입니다. 노후의 자금은 젊을 때처럼 다시 메울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월급도 없고 사업도 없고 일할 체력도 없습니다. 잃으면 끝이고 빌려주면 사라집니다. 상대는 급한 불 끄자고 빌리는 거지만 당신은 그 불에 타 죽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대부분 진심으로 급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곧 책임을 못 진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었다면 은행을 갔을 것이고 방법이 있었다면 당신에게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갚을 확률이 낮다는 뜻이며 결국 당신이 손해를 안고 감정을 소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돈을 빌려줬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관계도 끝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피하고 결국엔 당신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안 빌려줬으면 어땠겠냐, 빌려준 게 잘못이다라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 순간 남는 건 돈 잃은 허무함과 마음 다친 분노뿐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 사는 김 씨는 이웃에게 7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30년 지기였고 아이들 유치원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가게 권리금만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2달만 쓰겠다며 애원했고 김 씨는 사람 봐가며 돕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통장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 갚을 기미는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면 없다고 하고 문자하면 씹고 결국 SNS에서 친구 끊기까지 당했습니다. 그 후로 김 씨는 그 길을 아예 피하고 다녔고 함께 다니던 동네 모임도 끊었습니다. 한 번의 돈 거래로 돈도 잃고 인간관계도 잃고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무서운 건 김 씨가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깟 돈이라고 말할까봐, 어떻게 그 사람한테 빌려줘라고 들을까봐 김 씨는 속만 썩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선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그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내 마음은 못 고쳐요.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 깨졌어요. 노후의 돈은 자산이 아닙니다. 생명줄입니다. 이웃과 친구 사이에 돈을 섞는 순간 정든 이름은 사라지고 채무자와 채권자만 남습니다. 그 정도도 못 믿냐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나의 노후를, 내가 만든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절하십시오. 애매하게 웃지 말고 단호하게 말하십시오. 돈은 못 빌려줘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평생을 지켜줍니다. 노후 자금을 끝까지 지키는 6번째 방법은 보이스피싱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링크 하나가 당신의 평생 자산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당신 명의로 대출이 발생했습니다. 검찰 조사 대상입니다.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라는 말에 속아 돈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이 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마트폰을 쓰고 문자에 익숙하고 금융기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최근 사기 수법은 AI 음성 복제, 공문 위조,
경찰 금융기관 사칭까지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당신의 이름, 주소, 주민번호는 물론 예금 내역까지 미리 파악하고 접근합니다. 그러니 내 정보는 안전하다, 나는 속지 않는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돈 얘기가 나오는 순간 모든 전화는 의심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도 예외 없이 즉시 끊고 직접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송금이나 이체는 절대 하지 않아야 하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온 링크는 클릭조차 금지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자식 걱정, 건강 문제, 금융 지식의 한계를 악용당하기 쉽습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내셨습니다. 건강보험 미납으로 병원 이용이 중단됩니다. 긴급하게 계좌를 분리해야 합니다. 같은 말로 심리적 공황을 일으킨 뒤 판단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보이스피싱의 핵심 전략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정 씨는 어느 날 검찰청이라는 곳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마약 자금이 오갔습니다. 자금 추적을 위해 본인 계좌를 보호 조치해야 합니다. 라는 말에 깜짝 놀란 정 씨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통화 연결 상태에서 사건 번호와 담당 검사 이름까지 들으며 혼란에 빠졌고 결국 수사협조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안전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날 저녁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말을 꺼냈을 때에서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송금된 돈은 해외로 빠져나간 뒤였고 추적은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정 씨는 이 사건 이후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자식에게도 죄책감 때문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지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그날은 그냥 무서웠어요. 마치 내가 진짜 범죄자라도 된 기분이었어요. 놀리고 뭐고 없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무섭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속이는 기술이 아니라 겁주는 기술입니다. 심리적 틈을 파고들어 판단을 마비시키고 공포를 자극해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차분할 때는 절대 안 속을 일도 그 순간에는 누구든 속게 됩니다. 노후의 돈을 지키려면 두 가지는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전화로 금융거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둘째, 모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평생의 피와 땀이자 남은 인생의 마지막 방어막입니다. 그것을 5분짜리 전화로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대신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의심부터 하십시오. 당신이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의 돈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진짜 범죄입니다. 그러나 예방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첫 번째는 바로 월세 안 내도 되는 자가주택입니다. 월세 내는 노인과 안 내는 노인의 노후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돈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그건 지붕이 내 것이란 사실입니다. 밥은 굶어도 집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없으면 숨도 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지출이자 불안의 원인은 바로 주거비입니다. 매달 월세로 빠져나가는 돈은 단순한 고정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삶을 집어삼키는 파괴적 속도입니다.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면 뭐합니까? 그중 60만 원이 집주인 통장으로 빠져나가는데 남는 돈은 병원비도 못 댑니다. 더 무서운 건 집주인의 한마디에 쫓겨날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재계약 거절, 전셋값 인상, 퇴거 통보. 이런 말 한마디가 노인의 삶 전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 우리 딸이 들어온대요라는 말 한마디에 3일 안에 짐 싸야 했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은 삶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정든 이웃도 떠나야 하고 병원도 멀어지고 장 보던 시장도 버스 타고 다녀야 하는 삶. 이 모든 혼란이 단 한 가지, 내 집이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자가주택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성벽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공간, 내가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자리, 새벽에 배고파도 전기불 하나 켤 수 있는 자유. 그것이 자가주택이 주는 진짜 힘입니다.
월세가 없는 집은 돈이 적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연금이 적어도 배고픔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가 있는 집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다음 계약 때 또 오른다면 어떡하지? 혹시 집주인이 나가라면? 어쩌지라는 공포는 노인의 건강까지 파괴합니다. 전세는 언젠간 빠져야 하는 집이고 월세는 늘 쫓기는 집입니다. 오직 자가주택만이 당신의 삶을 붙잡아 줍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9세 윤금자 씨는 원래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모은 돈도 없고 자식들 도움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늘 허리 숙이고 살았고 한겨울엔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떨어졌지라는 자책에 밤잠을 설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사에게서 지방 시골 단독주택 매입 지원 사업 이야기를 듣고 과감히 결심했습니다. 경남 밀양에 있는 오래된 시골집 한 채. 집값은 단돈 900만 원이었습니다. 냉방은 없고 보일러도 낡았지만 내 것이라는 단 한마디에 가슴이 뛸 것 같았습니다. 이사간 날 윤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리고 벽은 허름했지만 마음은 너무도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마당을 쓸고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전보다 돈은 더 적게 쓰지만 삶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지금의 윤금자 씨는 말합니다. 아무리 집이 작아도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 하나가 이렇게 큰 위안일 줄 몰랐어요. 월세 내던 날엔 내가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젠 하루하루가 내 시간 같아요. 집은 곧 삶입니다. 자가주택은 당신의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집이 내 것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게 지켜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을 단 하나의 조건, 바로 월세 없는 집을 가지는 것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기대한 것만큼 효도는 못하지만 아주 가끔씩 용돈이라도 챙겨주는 자식입니다. 효도는 기대하면 상처가 됩니다. 아무 말 없는 자식,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 끊은 자식, 생일날 문자 한 통 없는 자식을 바라보다가 터지는 눈물은 부모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부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은 아직도 자식이 전부라 믿습니다. 결혼하면 바빠서 그래. 애 키우느라 그런 거야. 이 다음에 잘할 거야. 이런 말로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켠엔 고인 상처가 썩어갑니다. 결국엔 외로움이 병이 되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그 분노는 또다시 죄책감으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단 한 번, 정말 아무 예고 없이 자식이 건네는 10만 원짜리 봉투. 엄마, 이건 뭐 사 드세요? 아버지, 점심이라도 드세요. 이 한마디가 부모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잡아주는 유일한 줄입니다. 그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잊히지 않았구나. 그래도 한 구석에 나를 생각하긴 하는구나. 이 단순한 감정이 부모의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매달 필요 없습니다. 매주 연락도 아닙니다. 아주 가끔 딱 그 순간만이라도 기억된 존재로 느껴질 수 있으면 됩니다. 노년의 부모에게는 그 작은 정성이 생명수와 같습니다. 매달 빠듯한 연금 속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지내다 보면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것도 눈치 보는 삶. 그 삶 속에 느닷없이 자식이 손에 쥐어주는 지폐 한 장이 눈물보다 뜨겁게 와닿습니다. 자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기다리게 되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단 한 줄기. 희망이 아주 가끔씩 찾아오는 자식의 작은 손길입니다. 그 한 번의 용돈이, 그 한 번의 전화가 부모 인생의 방향을 다시 잡아줍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2세 김연희 씨는 늘 말없이 살아온 분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5년 혼자 자취방에서 연금 89만 원으로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자식 셋을 다 키웠지만 모두 서울에 살며 거의 오지 않습니다. 처음 몇 년은 생일마다 전화를 기다렸고 설에는 작은 떡이라도 들고 와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는 문자도 끊겼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둘째 아들이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봉투를 하나 내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날씨도 추운데 따뜻한 거 하나 사요. 연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밤 혼자 이불 속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30만 원이 들어있는 그 봉투는 돈이 아니라 기억이었고 사랑이었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매일 기다리진 않기로, 대신 그때의 따뜻함을 오래 간직하기로, 그리고 가끔 아들의 연락이 오면 기뻐하고 오지 않으면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지금 그녀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매일을 바쁘게 보냅니다. 텃밭에서 수확한 상추로 혼밥을 차려 먹고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습니다. 그리고 가끔 오는 아들의 전화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잘 지내. 내 걱정하지 마.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아도 아주 가끔 오는 그 손길 하나가 부모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노년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끈입니다. 매일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번의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이 부모의 인생 전체를 지켜주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세 번째는 바로 많지 않더라도 혼자 살기에도 충분한 각종 예금 및 연금입니다. 가장 잔인한 노후는 돈이 없다는 사실보다 매달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잔고를 확인하고 병원비가 생기면 전기요금을 미루고 명절이 다가오면 자식들에게 빈손일까 조마조마해지는 삶. 이 모든 불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서 생깁니다. 한 달에 70만 원이든 90만 원이든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은 노년의 생명줄입니다. 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누군가는 매일 마트를 가고 누군가는 반찬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섭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많은 돈이 아닙니다. 꾸준한 돈입니다. 돈은 사람보다 정직합니다. 약속한 날이면 빠짐없이 입금되고 무슨 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식은 상황 따라 변하지만 연금은 조건만 맞으면 평생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은 노인의 진짜 효자입니다. 많지는 않아도 혼자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월세 없이 식비, 공과금, 약값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대단한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있으면 최소한 사람에게 굽신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존심을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쓸 돈이 없으면 사람도 건강도 관계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선택의 자유가 생깁니다. 혼밥도 당당하게 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다음 달 카드값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바로 노년을 지켜주는 가장 현실적인 힘입니다. 경기 양평에 사는 74세 오경희 씨는 퇴직 후 남편 없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의지하는 수입은 국민연금 62만 원, 그리고 매달 10만 원씩 자동 이체되는 적금의 이자 3만 원이 전부입니다.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녀는 이 돈으로 아주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골이라 월세가 없고 식사는 대부분 직접 해먹으며 매주 장터에서 1만 원어치 장을 보면 3일은 충분히 버팁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이 매달 들어온다는 안정감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갑작스레 수술을 받게 되었고 오 씨는 병원비 일부를 선뜻 내주었습니다. 친구는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도 여유 없잖아. 그때 오 씨가 한 말은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녀는 연금을 받은 날 가장 먼저 자신의 통장에 5만 원을 옮깁니다. 언제 쓸지는 몰라도 나를 위해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야. 그 습관 하나가 오 씨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매달 수입이 있다는 건 단순히 생활비의 개념이 아니라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도권입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도 자식도 없지만 나를 지켜주는 건 매달 들어오는 이 작은 연금이에요. 이 돈이 나를 외롭지 않게 해요.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 그 작지만 꾸준한 수입이야말로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인생이 흔들립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재산이 아니라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기본 수입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당신의 남은 삶을 보호합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네 번째는 바로 단절보다 차단을 선택하는 판단력입니다. 사람 때문에 망가진 인생은 많아도 사람을 끊어서 망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마지막까지 혹시라도라는 마음으로 상처 주는 사람을 품고 살아갑니다.
모욕을 주고 이용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을 두고도 그래도 인연인데라며 끊지 못합니다. 그 인연이 당신을 병들게 합니다. 아무 말 없이 무시하는 자식, 부탁할 때만 연락 오는 지인, 만날 때마다 길을 꺾는 친척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참고 유지하는 건 미덕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삶을 불행으로 끌고 가는 독입니다. 단절은 감정의 폭발이고 그 뒤엔 후회가 남습니다. 하지만 차단은 이성의 판단이며 그 끝엔 평온이 남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음이 분명할 때 그 관계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혼자 되기 싫어라며 독한 사람 곁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나를 망가뜨리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 있는 삶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 인생 전체가 쓰레기통처럼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 삶이 평온해지리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남이 아닌 나 자신을 기준으로 관계를 선별하고 불편한 사람은 과감히 차단해야 합니다. 문자에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모임에서 빠져도 단톡방에서 나와도 됩니다. 나를 무시하고 불편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느라 내 삶이 무너지는 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인천 부평에 사는 70세 안상자 씨는 동생과의 관계로 수십 년간 고통받아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언니니까 참아라는 말을 들어왔고 성인이 된 후에도 경제적으로 늘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닌 당연하다는 태도와 무시였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 장례식 날이었습니다. 동생은 조문은커녕 장례 비용 이야기를 꺼내며 돈 문제를 운운했습니다. 그날 밤 상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녀는 동생 번호를 차단했고 가족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잔소리도 눈치도 모욕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녀는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들과 손뜨개를 배우며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보다 외부 연락은 줄었지만 마음의 평온은 확연히 커졌습니다. 상자 씨는 말합니다. 내가 누굴 자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지키기로 한 거예요. 내 인생 이제부터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단절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차단은 삶을 지켜줍니다. 불편한 사람을 멀리하는 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더는 누구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조용히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겁니다. 그것이 노년을 지켜주는 판단력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다섯 번째는 바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생활 리듬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리듬이 아닌 남의 필요에 맞춰 하루를 조각냅니다. 자식의 부탁에 아침이 깨지고 친구의 전화 한 통에 하루 계획이 틀어지고 동네 사람의 수다에 점심시간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맞춰주다 보면 내 삶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삶은 결국 지쳐 무너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약속을 지키고 하고 싶지도 않은 말을 억지로 듣고 피곤한데도 억지로 나가야 하는 일상. 이런 삶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없고 남의 일정으로 움직이는 기계만 남습니다. 노년의 자유는 더 이상 바쁘게 움직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내가 원할 때 움직이고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 떠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준비하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천천히 걸으며 내가 쉬고 싶을 때 소파에 기대는 것. 이 단순한 리듬이 노년의 삶을 가장 품위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생활 리듬이 한번 흐트러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며 하루가 흐릿하게 시작되면 그 흐릿함은 전신으로 번져 우울과 무기력, 질병으로 연결됩니다. 반대로 일정한 리듬은 노인의 몸과 마음을 지탱하는 유일한 중심축입니다. 남이 뭐라 하든 누가 연락을 하든 약속이 있든 없든 나의 리듬을 고수하는 것. 그게 삶의 품격입니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는 75세 장명자 씨는 과거 지인들과 약속이라면 무조건 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많으시잖아요. 같이 좀 가줘요. 점심이라도 먹어요 라는 말에 매번 끌려다니며 그녀의 하루는 남의 부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 수치가 위험 수준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끊임없는 스트레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내 하루를 다른 사람에게 내맡기고 있었을까? 그날 이후 장 씨는 일정을 싹 정리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스트레칭, 7시에 죽 한 그릇, 8시에 산책, 11시 점심 준비. 오후엔 1시간 독서와 30분 낮잠, 저녁 6시 이후엔 TV 한 편만 보고 밤 10시에 취침. 이 단순한 일정을 한 달간 유지한 결과 수면은 깊어졌고 혈압은 떨어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요즘 왜 안 보이냐며 연락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내 일정이 먼저예요. 내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으니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남이 짜준 일정표에 끌려다니는 인생은 노예입니다. 하지만 내가 짠 생활 리듬대로 사는 인생은 주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하루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젠 남이 아닌 나를 중심에 놓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노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노년의 나를 지켜주는 6번째는 바로 피해의식에 빠지지 않는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노인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신체가 아닙니다. 자존감입니다. 세상은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자식은 돈만 쓰는 존재로 여기며 주변은 민폐 덩어리 취급을 합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년은 억울함과 분노 속에서 썩어갑니다. 내가 젊었을 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없었으면 너도 없었어. 나는 왜 이렇게 무시당해야 돼? 이런 말은 자존감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감이 뿜어내는 도끼입니다. 피해의식에 빠진 사람은 모든 말을 곱게 듣지 못하고 모든 상황을 의심하며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맙니다. 자식들이 날 안 찾는다는 말이 어느새 쟤네는 날 버렸다가 되고 친구가 바빠서 못 본다는 게 나를 무시해서 안 오는 거다로 변합니다. 그렇게 피해의식은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신조차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당당히 외출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칭찬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게 바로 노년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자존감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며 모든 것을 세상의 탓으로 돌립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살아있으면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노년을 지키는 가장 깊은 힘은 바로 이 자기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경남 창녕에 사는 76세 김순복 씨는 몇 년 전 자식 셋 모두에게 실망하고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연락 두절, 둘째는 이민 후. 매년 문자 한 통, 막내는 취직하고 난 뒤 어머니의 존재를 잊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필요 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내 인생이 나를 버리기 전까지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말이 뇌리를 때렸습니다. 그날 밤 순복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음 날부터 그녀는 하루 30분씩 동네 공원을 돌기 시작했고 몇 주 뒤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실버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둘 친구가 생겼고 대화가 생겼고 웃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도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건강한 자존감은 노년을 지켜주는 마지막 남은 힘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나를 끝까지 지켜내는 진짜 무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슴에도 말하십시오.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 믿음 하나면 누구도 당신 삶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 착각이었습니다. 병원만 가까우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어디 아프면 금방 갈 수 있고 의사 한 명쯤 알고 있으면 든든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살아보니 병원은 한 달에 한 번 가지만 매일 마주치는 건 불편한 길, 끼니 걱정, 집 밖에 나가도 갈 곳 없는 현실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약보다 밥이 먼저였고 진료보다 사람이 먼저였고 의사보다 동네가 먼저였습니다. 이젠 깨달아야 합니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병원보다 살 수 있는 환경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에 집 고를 때 병원보다 이곳이 먼저입니다를 주제로 진짜 후회 없는 집 선택 기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첫 번째 지역은 평지에 있는 동네입니다. 은퇴 후 좋은 집을 고른다며 조망 좋고 경치 좋은 언덕배기 마을, 산자락 아래 단독주택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삶은 풍경이 아니라 발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아침에 우유 하나 사러 가기도 힘든 오르막, 버스 정류장까지 한숨부터 나오는 언덕. 그런 곳에 살면 결국 밖에 나가는 걸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안 나가다 보면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말수 줄고 몸은 굳고 마음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의사보다 위험한 건 계단이고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언덕입니다. 관절이 안 좋고 무릎에 힘 빠지는 시기에 경사 심한 곳에서 사는 건 고통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고령자 낙상 사고의 58%가 경사진 지역의 이동 중 발생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언덕 위 단독주택, 툭하면 미끄러지는 골목. 이런 곳은 보기엔 멋져도 사는 순간 움직일 자유를 잃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김 씨는 은퇴 후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며 양평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마당도 넓고 공기도 맑았지만 문제는 그 길이었습니다. 장 보러 나가려면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언덕을 내려가야 했고 집으로 돌아올 땐 다시 그 언덕을 올라야 했습니다. 처음엔 운동이라 생각했지만 석 달 뒤부터 무릎이 붓기 시작했고 오른쪽 다리는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반월상 연골이 손상됐다는 진단이 나왔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계속 언덕길 걸으셨죠? 고령자의 관절은 마찰에 민감해 계단이나 오르막길 반복은 치명적입니다. 김 씨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했지만 결국 혼자 외출하는 일이 두려워졌고 외출이 줄자 사람 만나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집이 고립의 공간이 될 줄 몰랐습니다라는 그의 말은 씁쓸함 그 자체였습니다. 고민 끝에 김 씨는 다시 도심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지에 있는 아파트, 버스 정류장까지 2분 거리, 주변엔 다 평탄한 인도가 이어진 동네였습니다. 이사 후 아침마다 걷기 시작했고 관절 통증도 서서히 줄어들었으며 이전보다 활력이 생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집에서 마트, 병원, 공원까지 모두 평지로 연결돼 있으니 내가 다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집은 멋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몸으로 고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그 전망 보러 가는 길이 고통스럽다면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병원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에 갈 수 있는 몸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지켜주는 조건은 경사가 없는 동네, 계단 없는 길, 평탄한 보도입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반드시 직접 걸어보셔야 합니다. 사진은 속입니다. 지도도 모릅니다. 당신의 무릎은 정직합니다. 한 바퀴만 돌아보면 그 집이 당신의 다리를 배려하는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 살 집이라면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땅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노후를 버틸 수 있는 땅값입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두 번째 지역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동네입니다. 차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가는 동네, 정류장까지 언덕을 올라야 하는 동네, 버스는 하루에 몇 대 안 다니고 지하철은 두 정거장 건너 있어 택시 없인 움직일 수 없는 곳. 겉보기엔 조용하고 살기 좋아 보여도 이런 곳에서 은퇴 후 몇 달 살아보면 절망감이 몰려옵니다. 어디 가기도 힘들고 누구 만나기도 어렵고 결국 점점 집 안에 갇히게 됩니다.
차가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고립된 삶이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몸이 불편해질수록 운전은 위험하고 나이 들수록 면허 반납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면 차를 놓는 순간 삶의 반경이 집 앞 슈퍼로 줄어듭니다. 병원, 마트, 도서관, 지인집 모두 멀게만 느껴지고 나가려다 포기하고 만나려다 포기하고 결국 움직임 자체를 멈추게 됩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외로움과 우울증은 사회적 단절보다 이동의 단절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외출 횟수가 줄고 타인과의 접촉이 줄어들면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 걷게 됩니다. 아무리 걷기 운동이 좋다지만 그 끝에 정류장이 없다면 결국 다리도 마음도 무너지게 됩니다. 서울 강서구에 살던 이 씨는 은퇴 후 조용하고 공기 맑은 충청도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동네 어르신들의 훈훈한 인사까지. 그러나 문제는 3개월 뒤부터 터졌습니다. 치과 진료 예약을 하려고 했지만 읍내까지 가는 버스가 하루 4번뿐이었고 그마저도 배차 간격이 길어 시간을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반나절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택시라도 타지 생각했지만 전화해도 30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일상이 반복되자 그는 서서히 외출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운동량은 줄고 혈압이 오르고 사람 만나는 횟수는 0에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아침에 갑자기 현기증으로 쓰러졌고 이웃이 발견해 119를 불러 겨우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결국 그는 서울로 돌아와 버스 정류장까지 2분 거리, 지하철역까지 10분 거리인 동네의 아파트 1층에 월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이후로 병원, 마트, 친구 집 모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주 움직이게 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나는 차를 잃은 게 아니라 세상을 되찾았다는 그의 말은 절반의 농담이었지만 절반은 진심이었습니다. 대중교통은 노년의 달이 그 자체입니다. 단지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병원을 가고 삶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차가 없어서 불편한 동네는 시간이 흐를수록 무덤처럼 느껴집니다. 오히려 버스가 자주 다니고 지하철역이 가까운 동네가 은퇴자에게는 자유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지하철 노선도부터 보십시오. 버스 노선표를 확인하고 정류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걸어보십시오. 차가 없을수록 발보다 더 중요한 건 탈 수 있는 교통입니다. 당신이 바깥 세상과 끊기지 않게 해주는 고리, 그게 바로 병원보다 먼저 챙겨야 할 조건입니다. 내 몸이 다닐 수 있는 동네여야 내 삶도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3번째 지역은 시장이나 대형마트가 가까운 동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집을 고를 때 병원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보다 더 자주 찾게 되는 곳은 바로 먹을거리를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약은 일주일에 1번이면 되지만 끼니는 하루 3번. 병이 들어 병원을 찾기 전부터 식재료가 떨어질 때마다 움직여야 하는 곳이 바로 시장이나 마트입니다. 장 보러 나가기 위해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언덕을 올라야 한다면 아무리 공기 좋고 한적한 곳이라도 그곳은 곧 고립이고 불편함 그 자체입니다. 반대로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시장이나 대형마트가 있다면 그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노후를 지탱하는 생존 기반입니다. 실제로 노인 건강이 가장 빠른 붕괴 신호는 영양 결핍과 식사 포기입니다. 귀찮아서 힘들어서 갈 수 없어서 밥을 거르고 하루에 한 끼로 줄고 그렇게 힘이 빠지고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서도 1인 가구 노인의 40% 이상이 마트나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수록 식사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건 병이 아니라 먹을 수 없게 되는 환경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조 씨는 은퇴 후 자연과 함께 살겠다며 강원도 농가주택을 샀습니다. 앞마당엔 꽃이 피고 뒤엔 산이 있었지만 정작 문제는 매일의 식사였습니다. 장을 보려면 읍내까지 40분을 차 타고 나가야 했고 귀찮아서 라면 통조림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함 정도였지만 석 달이 지나자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배가 자주 아프고 식욕이 뚝 끊겼습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성 위염 진단을 내렸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연세엔 끼니 거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 씨는 다시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이번엔 집 앞에 대형마트가 있는 오래된 연립주택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낡은 계단이 거슬렸지만 이제는 하루 한 번씩 나가 마트를 둘러보고 반찬 재료를 고르고 계산대 앞에서 직원과 주고받는 짧은 인사가 하루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조 씨는 말합니다. 혼자 살아도 마트 하나 가까이 있으니 덜 외롭고 덜 불안합니다. 병원보다 이게 먼저였어요. 마트나 시장이 가까운 삶은 단순히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장을 보고 직접 밥을 차리고 직접 식사를 챙길 수 있는 자립의 조건입니다. 병원은 몸이 아플 때 갑니다. 하지만 장 보는 곳은 오늘도 가야 하고 내일도 가야 합니다. 병원은 치료의 장소지만 마트는 예방의 장소입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병원보다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가까운 마트까지 몇 분 걸리나요? 이 질문 하나로 노후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아프지 않으려면 잘 먹어야 하고 잘 먹으려면 직접 살 수 있어야 하며 직접 살 수 있으려면 가까워야 합니다. 당신이 살아갈 집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병원이 아니라 장을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혼자서도 잘 사는 집입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네 번째 지역은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는 동네입니다. 병원 옆에 살아도 몸이 굳어버리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은 움직이지 않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TV를 보다 보면 다리는 서서히 약해지고 관절은 굳고 혈액순환은 막히고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이 모든 걸 막는 최고의 약이 바로 매일 걷는 산책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집 고를 때 공원은 뒷전입니다. 그게 노년 건강을 망치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있다는 건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라 매일 걸을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원은 운동이 되는 길이고 무료한 하루의 루틴이고 이웃을 만나는 연결 통로입니다. 특히 자연 속을 걷는 활동은 뇌의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게 다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뇌가 활발해지면 인지 기능이 유지되고 치매 위험도 줄어들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집 앞에 공원이 없다면 매일 걷겠다는 의지는 작심삼일도 못 갑니다. 날씨 탓, 무릎 탓하며 점점 안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하루 이틀 앉아 있다 보면 몸은 점점 말라가고 마음은 지쳐가며 결국 움직이지 않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윤 씨는 은퇴 후 몸도 무겁고 기분도 가라앉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선 혈압도 있고 우울 증세도 보인다고 했지만 약보다는 일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친구가 집 앞에 공원 생겼더라는 말을 해주었고 그날부터 하루 30분씩 걸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나갔지만 한 달 뒤부터는 걷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운동기구 몇 번 만지고 벤치에 앉아 노인들 얘기 듣다 보면 시간은 훌쩍 갔고 혈압도 내려가고 밤잠도 늘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나한텐 병원이 아니라 벚꽃 핀 공원이 약이었어요. 그 이후 윤 씨는 이사할 때 가장 먼저 공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트야 멀면 택배라도 시키지만 공원은 없으면 끝이거든요. 그가 사는 동네는 작지만 공원까지 걸어서 3분 길게 이어진 산책로와 벤치, 아침마다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 덕분에 윤 씨는 몸도 마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집은 편안한 잠자리만 있으면 된다는 건 젊을 때 얘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몸을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가까운 공원입니다. 단순히 나무 몇 그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걸을 수 있는 동선이 삶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창문 밖 전망보다 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가까운 거리에 공원이 있다는 건 매일 나를 돌볼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공원은 운동장이 아니라 노년을 되살리는 병원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에 살아야 평생 병원에 드나드는 삶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결국 두 발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다섯 번째 지역은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처럼 무료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가까운 동네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칩니다. TV만 보고 밥만 먹고 잠만 자는 생활이 반복되면 몸보다 먼저 정신이 먼저 나가떨어집니다. 특히 은퇴 후 시간은 많아지는데 그 시간을 채울 데가 없으면 결국 무료함이라는 독이 천천히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우울감은 쌓이고 자존감은 무너지고 결국 밖에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악순환을 끊는 공간이 바로 도서관, 주민센터, 작은 문화공간입니다. 돈 안 들고 들어갈 수 있고 눈치 안 보고 앉아 있을 수 있으며 누구 하나 쫓아내지 않는 그런 장소.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이런 공간 하나가 노후의 생명줄이 됩니다. 단지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집 밖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심리적 피난처이자 정서적 회복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노인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망이 약한 노인일수록 공공공간 접근성이 삶의 만족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친구는 없어도 괜찮지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 하나 없으면 삶이 고립된다는 뜻입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최 씨는 68세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후 한동안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이제 좀 쉬자 싶었지만 2달째 되자 기분이 가라앉고 무기력감이 밀려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도 모두 바쁘다 했고 갈 곳이 없으니 점점 침대 위에서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들렀고 조용한 열람실에 앉아 신문을 한 장씩 넘기며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숨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 도서관은 집에서 도보 4분 거리. 오전엔 조용히 책을 읽고 오후엔 주민센터 문화강좌에서 요가 수업을 들으며 하루에 2번은 꼭 바깥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람들과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옆에 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 후 최 씨는 건강도 회복되고 불면증도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하루를 기다리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최 씨는 말합니다. 병원은 나중 일이고 나한테 당장 필요한 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찾고 나서야 다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공원 있나? 병원 가까운가? 만 보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 매일 무료할 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이 동네에 있나? 집은 잠자는 곳이고 식당은 먹는 곳이지만 도서관과 주민센터는 살아있는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좋은 집의 조건, 마지막 퍼즐은 공짜로 쉴 수 있는 제3의 공간이 있느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디서 보내야 할지 고민되는 삶과 이따 도서관 갈까? 가 있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의 노후는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살기 좋은 6번째 지역은 혼자서도 밥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 가까운 동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 공원, 마트만 따지며 이사하지만 정작 매일 3번 찾아야 하는 진짜 생존 조건은 식당입니다. 나이 들수록 입맛은 까다로워지고 손목은 약해지고 허리는 펴지질 않습니다. 그 상태로 부엌에서 재료 손질하고 밥 짓고 설거지까지 한다는 건 말이 좋아 식사지, 현실에선 노동입니다. 결국 끼니마다 귀찮다, 좀 이따 하자는 말만 되풀이하다 하루 한 끼, 그것도 대충 먹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그게 반복되면 병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영양은 불균형해지고 면역력은 급속히 무너지고 체력은 바닥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백반집, 국밥집, 분식집이라도 하나 가까이 있다는 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의 끈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식당은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는 숨구멍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노인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이 식사 준비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3명 중 1명은 끼니를 자주 거른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혼자 해먹기 귀찮아서입니다. 이처럼 밥 차리는 게 부담되면 결국 건강을 포기하는 삶으로 연결됩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사는 유 씨는 은퇴 후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열심히 반찬도 만들고 국도 끓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요리가 피로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가 재발하면서 싱크대 앞에 서는 일조차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밥을 차리는 게 아니라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3분 거리에 있는 백반집을 우연히 찾게 되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김치, 고등어 한 토막.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따뜻한 밥 한 공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이후 유 씨는 매일 점심은 백반집, 저녁은 도시락 가게를 이용하며 하루 3끼를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웃보다 식당 주인이 더 반갑다는 농담도 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요즘 얼굴 안 보이시네요? 라고 한마디 건넬 때 그는 자신이 아직 누군가의 시야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지금 유 씨는 식당 밀집 지역으로 이사해 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식점, 가정식 백반집, 반찬가게, 도시락 전문점이 몰려있는 골목이 그의 동네입니다. 덕분에 그는 하루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밥상 앞에서 허리를 굽히지도 않으며 밥을 걱정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집을 고를 땐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근처에 식당 있나요? 백화점, 대형마트, 커피숍보다 더 중요한 건 혼자 가도 편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식당입니다. 그 한 그릇이 당신의 체력을 지켜주고 마음을 달래주고 때론 관계의 끈이 되기도 합니다. 늙어서까지 몇 끼 눈치 보며 힘겹게 밥 차리는 삶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병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곳은 식당입니다. 식당이 곧 밥이고 밥이 곧 삶입니다. 오늘도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동네에서 당신은 당당하고 건강한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내일도 좋은 영상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고 일어나도 왜 일이 더 피곤하지? 나도야, 손가락도 욱신거리고 눈도 안 보여 죽겠어. 이거 나이 탓이지. 뭐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그냥 나이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사실은 스스로 몸을 망가뜨리고 있는 습관 폭탄이 매일같이 터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행동 하나하나가 내 몸을 조금씩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부터 듣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첫 번째 나쁜 습관은 매일 비슷한 반찬만 먹는 습관입니다. 한 끼라도 만들기 쉽고 익숙한 반찬을 자주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김치, 멸치볶음, 달걀 부침만 돌아가며 먹는 식단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철저하게 결핍시키는 단조로운 공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영양소 흡수가 더뎌지기 때문에 식단의 다양성이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런데도 습관처럼 반복되는 반찬은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건강을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똑같은 식단을 계속 먹으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섭취가 불균형해지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결국 감기 하나에도 쉽게 쓰러지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며 병원 침대와 친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운데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감소해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반복되는 식단은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는 다양한 영양소로 자극받아 활력을 유지하는데 늘 똑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기억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입맛이 없다는 말 속에는 실은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숨은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입은 즐겁지 않고 뇌는 지루해하며 건강은 뒤로 물러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양한 반찬을 준비하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에 단 몇 가지 재료만 바꿔도 식단에 변화가 생기고 건강은 금세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고기 대신 생선, 시금치 대신 브로콜리, 두부 대신 콩 등을 번갈아 사용하면 간단하게 영양소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반찬은 입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기적입니다. 충청도 청주에 사는 75세의 김모 할머니는 10년째 아침에는 달걀 프라이, 점심엔 멸치볶음, 저녁엔 묵은지찌개만 먹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만들기 쉽고 입맛에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선생님,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뼈가 먼저 바뀝니다라고 말하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며칠은 고집을 부리다가 우연히 집에 온 손녀가 할머니, 반찬이 타임캡슐 같아라고 하자 그제야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 후 반찬책을 사서 매주 새로운 재료를 도전했고 지금은 오히려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내 입맛이 이렇게 바보였는지 이제야 알았지 뭐냐라며 웃으시는 할머니는 요즘엔 동네 어르신들에게 반찬 바꾸기 전도사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단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은 새로운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냉장고에 매일 보던 반찬만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식단에 색깔 하나, 재료 하나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그렇게 사소한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냉장고 음식을 오래 보관해두는 습관입니다. 냉장고는 현대인의 편리한 저장고이자 어르신들에겐 먹다 남은 것들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오래 보관해두고 날짜도 모른 채 꺼내 먹는 습관은 건강을 위협하는 냉동폭탄을 입에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냉장고가 아무리 차가워도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변질되며 세균은 조용히 자라고 그 결과 위장과 장은 고스란히 공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젊은 시절엔 끄떡없던 음식도 노년기엔 바로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묵은 음식 속에 산화된 지방, 늘어진 단백질, 발효된 양념은 모두 위장의 미세폭탄처럼 작용합니다. 한번 탈이 나면 설사, 복통, 심한 경우 입원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오래된 음식을 아깝다는 이유로 먹는 습관은 단지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자칫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식중독, 장염, 심한 경우 세균 감염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병원 응급실에서 흔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냄새 안 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한 음식은 꼭 냄새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 안은 정기적으로 비우고 음식에는 라벨을 붙여 보관 날짜를 체크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3일 이상 된 국, 5일 이상 지난 나물, 열흘 넘은 반찬통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챙기는 길입니다. 냉장고는 저장고이지 음식 무덤이 아닙니다. 잊혀진 음식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식재료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78세의 오모 할아버지는 자칭 냉장고의 고수였습니다. 먹다 남은 반찬은 날짜 상관없이 싸매어 보관하고 냉동실엔 수년된 생선까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더니 복통에 식은 땀까지 흘러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원인을 묻자 예전에 담근 깍두기가 있어서 그냥 먹었는데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할아버지, 그건 깍두기가 아니라 생물학 실험입니다라고 말하며 진지하게 경고했고 할아버지는 그제야 웃으며 먹는 게 공부가 되다니 참 신기허이라고 했답니다. 퇴원 후 가족들과 냉장고를 대청소하고 오래된 음식은 모두 버렸고 지금은 메모지를 붙여 먹을 수 있는 날짜까지 체크하며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녀가 냉장고를 열자 할아버지, 여긴 이제 백화점 진열장이네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냉장고를 믿고 무심코 오래된 음식을 꺼내 먹는 습관은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이건 언제 넣었더라?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이미 버려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신선한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냉장고 속을 확인해 보는 것, 그것이 건강한 내일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세 번째 나쁜 습관은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어딨냐는 말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일종의 인사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매우 위험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통증은 단순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비상사이렌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방치한다는 것은 소방벨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작은 통증이 언제 어떻게 커다란 병으로 바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 걸 그냥 관절 나이 탓이겠지 하며 참고 걷다 보면 연골이 점점 닳고 결국엔 인공관절 수술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허리가 뻐근한 걸 오늘 좀 무리했나라고 넘기면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신경을 눌러 다리에 마비 증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는 건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외침입니다. 더 큰 문제는 통증을 무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고 회복도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신체는 회복력이 떨어져 있어서 한 번의 치료 시기를 놓치면 몇 배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심장, 폐, 신장, 췌장 등 장기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초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의 통증은 경고가 아니라 최후 통첩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통증의 위치가 애매하거나 자주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가 배가 불편하고 무릎이 시리다가
손끝이 저리는 등 증상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큰 병을 키우는 셈입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병원 가면 또 검사하고 돈 나가니까 하며 병원을 기피합니다. 그러나 작은 통증일수록 치료는 간단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방치하면 고통은 배가 되고 병원비는 카드값처럼 쌓이게 됩니다. 또한 노인성 통증은 우울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기분을 가라앉히고 활력을 떨어뜨리며 외출을 꺼리게 만듭니다. 활동량이 줄면 체력도 떨어지고 이로 인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일상은 무기력해지고 심리적인 고립감까지 겹치며 삶의 질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통증을 기록하고 원인을 추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본 중 기본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며 더 이상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 아닌 시대입니다. 대구에 사는 76세의 양모 할아버지는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했지만 누워있으면 낫겠지 하며 파스를 붙이고 참기만 했습니다. 파스 붙이는 실력은 거의 한의사급이었고 가족들에게는 내 허리랑 파스는 영혼의 짝이야 라고 농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걷기도 힘들어졌고 병원을 찾았을 땐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진행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당황한 양 할아버지는 결국 수술대에 올랐고 재활치료까지 몇 달을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간호사에게 나 이러다 파스 회사 광고 모델 되는 거 아니요? 라고 농담을 하며 병실에서 웃음을 안겼습니다. 퇴원 후 양 할아버지는 통증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동네 노인정에서 건강상담 코너를 맡아 아프면 참지 말고 말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통증은 무시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시할수록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작은 통증이든 어쩌다 나타난 증상이든 노년기에 느끼는 모든 통증은 몸의 경고입니다. 오늘도 아픈 곳이 있다면 괜찮겠지라는 말 대신 왜 아플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삶은 몸의 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네 번째 나쁜 습관은 전자기기를 머리맡에 두는 습관입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사진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손자와 영상통화도 하니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만지고 머리맡에 충전기까지 꽂아둔 채로 자는 이 습관은 조용히 건강을 갉아먹는 수면 파괴 공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기 때문에 전자기기의 위치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전자기기에서는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지속적으로 방출됩니다. 물론 이 전자파가 당장 몸에 큰 해를 주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머리맡에 두고 오랜 시간 노출되면 뇌파에 영향을 주고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수면 중 뇌는 낮 동안 쌓인 정보를 정리하고 면역 시스템을 회복하는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미세한 빛과 전자파는 이 중요한 작업을 방해하게 됩니다. 빛과 소리에 민감한 노년기의 수면 구조는 아주 섬세합니다. 스마트폰 알림음, 충전기의 불빛, 은은한 진동까지 모두 뇌를 자극하여 깊은 수면을 방해하며 이로 인해 자주 깨고 피로가 누적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은 회복되지 않고 치매나 우울증 같은 정신적 질환의 위험성도 더욱 높아집니다. 또한 전자기기를 머리맡에 두면 습관적으로 자다가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불면증이 점점 심해지고 낮엔 졸리고 멍한 상태가 이어지며 결국 일상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는 만성 피로 상태에 빠지고 판단력과 집중력까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뇌 전체가 피곤해지는 셈입니다. 전자파 외에도 스마트폰은 심리적 중독을 유발합니다. 자려고 누웠다가도 누가 문자는 안 했나? 새 영상 올라왔나? 하며 습관적으로 화면을 켜게 됩니다. 이 반복은 뇌를 쉬게 하지 않고 수면 전 자율신경계를 흥분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결국 휴식이 되어야 할 밤이 오히려 신경전쟁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전자기기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기 전 최소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고 충전은 침대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하며 알림을 모두 꺼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신 조용한 음악이나 책 한 권, 혹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1세의 정모 할아버지는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바둑 영상도 보고 마지막엔 날씨 확인까지 하는 게 루틴이었습니다. 충전기도 머리맡에 딱 붙여두고 자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잠이 깨어 화장실도 자주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겁고 두통이 따라왔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보자고 해도 내 나이엔 다 그렇지라며 웃어넘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손자가 놀러와서 침대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거의 뇌랑 같이 자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피식 웃고는 그날 밤 스마트폰을 책상 위로 옮기고 잤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처음으로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고 합니다. 내가 그동안 기계랑 동침했나 보내라며 웃던 정. 할아버지는 그 뒤로 자기 전엔 아예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잡니다. 지금 당신의 머리맡에 있는 전자기기 하나가 건강을 갉아먹고 있다면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맡은 휴식의 공간이지 알림과 전자파의 전쟁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숙면은 약이 되고 전자파는 방해꾼이 됩니다. 수면의 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바로 그 스마트폰과 이별하는 밤입니다. 늙어 몸을 망치는 5번째 나쁜 습관은 의사 말보다 이웃 말만 믿는 습관입니다. 병원을 다녀온 뒤 근데 이거 정말 약 먹어야 하는 거야? 라며 이웃집 할머니에게 묻고 건강 정보를 텔레비전보다 앞집 아주머니가 더 잘 안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건강을 도박판에 올려놓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전문가의 지시보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민간요법을 우선시하는 순간 건강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이웃의 경험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같은 증상이라도 원인과 체질, 병의 경과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김씨 아줌마는 그 약 먹고 살쪘다더라. 그 병은 병원 가면 더 안 좋다더라. 같은 말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느새 내 건강을 남의 입에 맡기고 있는 꼴이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약을 끊고 검사를 미루고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만성질환이 많고 복용하는 약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의 말을 듣고 약을 반으로 줄이거나 멋대로 끊으면 약효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생기며 오히려 병을 더 키우게 됩니다. 약을 제대로 안 먹었다가 병이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더라는 민간요법에 혹해 각종 즙, 알약, 건강식품을 마구 섭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식품을 중복 섭취하면 간과 신장에 큰 무리를 주며 기존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독성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의 조언이 때론 병보다 더 독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수년간의 공부, 수많은 임상 경험이 축적된 조언입니다. 반면 이웃의 말은 경험담이나 감정에 의존한 주관적 판단일 뿐입니다. 내 몸을 위해서라면 감이 아닌 근거, 경험이 아닌 진단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누가 그랬다더라가 아니라 의사가 그렇게 말했더라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74세의 박모 할머니는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웃 아주머니가 그 약 먹으면 다리 붓는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해라는 말을 하자 겁이 나서 약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들레즙과 명이나물로 혈압을 낮춘다는 민간요법을 따라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몸이 가벼운 느낌도 들고 기분도 좋았지만 얼마 후 현기증과 두통이 심해졌고 결국 집에서 쓰러져 119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의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약만 드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때서야 박 할머니는 내가 아주머니 말은 들으면서 왜 의사 말은 흘려들었을까 하며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후 박 할머니는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며 건강 프로그램을 메모장에 받아 적는 습관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이제 나는 의사. 말만 믿는 똑똑한 환자야 이웃 말은 이제 귓등으로만 들어. 라며 웃으며 말한다고 합니다. 손녀는 그런 할머니를 보고 할머니, 이제 약국 모델해도 되겠어요? 라고 말해 식구들이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내 건강은 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전문가의 조언을 신뢰하는 자세가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 문제는 병원에서 묻고 처방은 의사에게 듣고 조언은 전문가에게 받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내 몸은 남의 입이 아닌 내 결정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해온 작은 습관들이 사실은 건강을 좀먹는 만성 자살 버튼이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내일은 더 아프고 더 불편한 몸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잘못 살아온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